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디지털 생활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즘 디지털 생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이라든지 가치관이 현실 세계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미래 채널 마이애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황준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미래 생활에 대한 변화를 연구를 합니다. 고령화라든지 각종 기술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대기업이라든지 각종 관공서, 학교 여러 곳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DT, DX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로 과거에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실제 영토를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물자를 정복해야지만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게 과거의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 좌측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우측편에 나와 있는 거는 징기스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지배자였다면,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21세기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고요. 혹시 이런 이미지들,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저는 제프 베조스라든지 페이스북의 마커 주커버그, 마윈 회장은 요즘 조금 시들하긴 한데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앨런 머스크까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들이 듭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확산하면서 지배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자면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14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몇 명이죠? 페이스북이 거의 30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는 제국이 중국보다도 더욱더 큰 세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iOS의 세계, 안드로이드의 세계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들이 원치 않았던 실제 세상과는 단절이 일어나고 점차 디지털 생활로서 이주를 해가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가 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레이 저작의 진정한 스캔들은, 그러니까 지동설의 스캔들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한한 공간, 무한히 열린 공간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었구나.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라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식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화성도 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세계와는 단절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디지털 세상으로의 발견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한계가 없는 세상으로의 우리의 생활 공간이 훨씬 더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디지털 가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도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요즘에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특히나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용어인데 그래도 가상세계, 디지털 가상세계 계속 얘기하기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줄여서 오늘 가끔 얘기할게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면은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로블록스, 동물의 소, 아니면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생활도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 보시게 되면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주로 애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성인들은 거의 뭐 동물의 숲, 뭐 포트나이트 정도 빼면 그렇게 많이 안 이용하고 그런 것들도 20대 이하의 특히나 Z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진짜도 아닌데 저기에서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거기에서 돈을 쓰고 아니면 거기에서 아바타 옷을 입히는데 얼마를 썼다고? 아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타버스 속에 어떤 욕구가 있기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요. 자, 저는 참고로 진화 심리학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행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을 믿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진화 심리학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란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존과 번식이다. 자, 결국 우리 유전자가 하는 일은 결국의 목적이 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동물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면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자, 원숭이도 그렇고 가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자, 그 중에서도 인간을 생각해 봤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이 사회성과 사교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수렵 채집인 시절과 농업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교성이 떨어져서 집단으로부터 배제됐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생존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회성과 사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메타버스 역시도 이 사회성과 사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준다는 거죠.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연결하고 싶다 하는 그 연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100분 토론에 주제가 뭐였냐면은 게임을 질병으로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대도서관 그 유튜브 그 BJ 하시는 대도서관과 학부모 대표님의 의견이 갈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게임 안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냐 없냐.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기른다. 그래서 엄마들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순간 아이들의 사교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친구들한테 왕따가 될 수 있다든지. 반면에 학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사회성이라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만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동의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도서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현실 세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역시도 굉장히 그 친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기도 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절친이란 운동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게임 공간, 커뮤니티 공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절친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죠. 크루라고 해가지고 게임 크루.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게임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같이 영상을 이렇게 아바타로 뭉쳐가지고 영상을 찍는 그런 놀이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터넷 전에는 가족, 친구, 동료, 우리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였는데 인터넷이 생겨나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우리들이 보통 시간을 쓰는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친구들과의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요. 그 친구들과 노는 대신에 누구랑 놀고 있냐면은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그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의 스타들이라든지 트위치에 방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계를 초연결 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초연결 사물 인터넷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 역시도 소수와 소수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와 다수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과거에 영향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없었을 때는 다 주변 사람들, 기껏해야 TV, 라디오, 신문에서만 얻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죠?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매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만남 없이 전달되는 영향력이 훨씬 증가됐다는 거. 자, 여러분들 요리 누구한테 배우세요? 옛날처럼 엄마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백종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오프라인 친구 이상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초연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원자의 세계에서 지금 아톰의 세계에서 비트의 세계로 자꾸 넘어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근데 이 세계에서 관계 역시도 원자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비트 관계 역시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 관계의 특징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론이 있죠. 우리가 정의를 구현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거나 할 때 성별, 나이, 인종 같은 것들을 파악하지 않도록 무지의 베일을 씌우고 정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인데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잘 구현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 위계관계가 심각하죠. 나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나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은 기껏해야 존중해봤자 님입니다. 뭐 50대건 10대건 뭐 어느 회사에 굵직한 이사이건 어느 중학교의 학생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님으로 통일이 되는 이런 평등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뭔가 밉보이게 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관계에서 맺는 초연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인 관계입니다. 만났다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부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막 이야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부작용의 측면도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의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학벌, 소속, 재산에 의해서 뭔가 기가 눌리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합니다. 근데 디지털 공간 안에서 기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팔로우, 댓글, 좋아요 수가 높은 사람들이 기가 살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계급장 떼고 붙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게임 공간 안에서 누가 위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위인가요? 회사의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인가요? 아니죠.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위예요. 예를 들어서 BTS의 그 팬클럽 아미 같은 경우 그 커뮤니티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을까요? 나이 많고 돈 많고 그런 사람보다도 BTS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큰 덕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공간은 이렇게 무지의 베일이 쌓이면서 능력으로만 어떠한 새로운 지표로서 인정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 드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실 관계는 이제 연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의를 굉장히 차려야 되잖아요. 음소거도 할 수 없고 차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뭐 관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권태로움. 그리고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죠. 해마다 이제 인맥 한 명씩 정리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소셜 VR 공간이나 게임 공간에서 만난다. 자, 그 사람과 재밌게 놀다가도 뭔가 나한테 모욕을 하거나 나에게 싫은 짓을 한다면은 그 사람을 언제든지 메뉴에 들어가가지고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뮤트를 눌러서 음소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안 보이게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보자면 디지털 세계의 인간관계는
끈끈하지 않아서 차가워 보일 수는 있지만 더욱더 자유롭고 눈치 보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과거의 인간관계는 그 청테이프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붙일 때 딱 달라붙고요. 뗄 때 아프고요.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관계가 과거의 인간관계였다면 요즘의 인간관계는 3M 포스트잇 관계라는 거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부담은 없고 깊지는 않지만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요즘의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친구 관계를 넘어서서 사실 연인 관계, 애정의 관계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번식 욕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가 원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저 AI 이루다 성희롱 사건이었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점은 저기에 있어서 뭐 데이터 활용, 성희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사람들이 AI한테 성희롱을 하네? AI한테 성희롱을 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네?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람한테 번식 욕구를 느끼면은 실제로 관계를 맺고 번식이 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뭐 캐릭터나 로봇에게 이런 것들 뭐 번식욕을 느낀다고 해서 번식이 진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욕을 자꾸 이 가상의 존재에 대입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가 이 그녀, 허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주인공이 AI 사만다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아주 야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뭐 물론 나중에는 결국 주인공 현타가 와가지고 관두긴 합니다만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다 사태에서도 보시듯이 일부 사람에게는 이미 현실인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자면 미래에는 꽤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도 펼쳐져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격리 기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VR 포르노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인사이더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VR 뱅커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폐쇄 기간 동안에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가상으로 그럼 그냥 풀어버린다는 거죠. 번식 욕구를. 자, 그리고 예전에는 2016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VR 공간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벨라미르의 캐릭터를 껴안고 가슴 등을 노골적으로 만졌다. 자, 벨라미르라는 여성분이 접속을 하셨는데 어떤 남성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라미르라는 여성분이 이게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펼쳐지는 거죠. 실제도 아닌데 거기에다 성추행을 하고 번식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욕구를 이상하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정상 상태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의 기회들이 우리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 인물, VR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성추행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요즘 겐 기술을 이용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사람이 아닌데 겐 기술을 이용해서 나만의 완벽한 이상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성욕을 푼다면 이거는 이상한 일일까요? 이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했을 때 비난받을 일일까요?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리얼 돌에 대한 그 언쟁이 있는 것처럼 논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논쟁이 펼쳐지긴 하겠죠. 자, 그리고 삼성에서 공개한 인공인간만 보시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인간한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힘들죠. 결국에는 저는 19금 서비스 출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가상이지만 사람들은 번식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특히나 남성의 경우가 아무래도 심리학적으로 진화적으로 좀 더 이런 걸 많이 느끼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얼돌을 만드는 회사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목표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다른 이와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혹은 환상의 반려자를 제공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뭐 물론 반대의 목소리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대중화가 조금 더 많이 되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관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AI 시대 본능의 미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히 주인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파트너. 생리주기나 화장실 습관이나 감정의 응어리나 독자적인 뜻과 같은 걸림돌 없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파트너를 소유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어느 한쪽만의 즐거움만 중요한 상황에서 타협할 필요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게 가능해진다면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는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공감이 사회소통에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면 공감은 우리가 연습해야만 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조금 덜 인간적이 될지도 모른다. 자, 재밌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의 독특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였지만 조금 유연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이면서 자유로운 관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와는 또 다른 관계 양식이 펼쳐질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사업화하실 때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가상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는 인공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인간은 뭐 우리 세기말 그 아담이라는 캐릭터가 이미 있었죠. 근데 이 아담이 실패한 이유, 중단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다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대사 한마디 치게 하려면 그걸 사람들이 밤새 가면서 다 일일이 맞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는데 요즘은 다르죠. 워낙에 모션 캡처 기술이라는 것도 발달하다 보니까 VTuber라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좌측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그 VTuber들인데 제가 최근에 코드미코라고 하는 아주 최첨단의 VTuber를 발견했습니다. 자, 저렇게 트위치 공간 안에서 방송을 하는 분이세요. 다른 스트리머와 저렇게 인터뷰 방송을 주로 하시고요. 머리가 갑자기 커지기도 합니다. 한계가 없는 거니까요.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VR 채세 아바타들과도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춤도 추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가능해요. 아바타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을 하는 공간 역시도 저렇게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코드미코라는 사람이 지금 트위치에서 64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저분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공개를 해요. 저거 캐릭터 미코를 제어하는 테크니션 미코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 장갑 착용하고 있는 모습, 앞에 핸드폰 끼우는 모습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데 수트는 엑스센스라는 수트를 이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디 개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50% 할인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션 캡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1년에 거의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해가 되는 해면은 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아이폰을 끼워서 표정까지 캡처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라이브 링크 페이스라고 하는 언리얼 엔진과 연동이 되는 이 앱을 이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방송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방송 내내 물을 못 마신다고 해요. 그 수트 벗고 입고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근데 이분 방송을 보면은 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구나. 실제로 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급속도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 서포터들이 저렇게 뭔가 캐시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상한 저런 CG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라이브 인터뷰 컨텐츠에 첨단 기술을 넣어서 아주 기괴한 설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분입니다. 스트리밍 방송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저 공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또 요즘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이분 재밌어요. FN 메카라는 캐릭터고요. 이분이 활동하는 곳은 주로 틱톡입니다. 틱톡에 보시게 되면 벌써 900만 팔로워예요. 이분은 900만. 그리고 틱톡 조회수만 하더라도 100억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자,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몇몇 영상들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내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을 누가 가져가려 하면 저렇게 칼이 나온다든지, 플레이선 스테이션 스타벅스 에디션이라는 것을 저렇게 공개하면서 버튼 누르면 커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공개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팔로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음 넣으면 이제 저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위에 드래곤볼이 있는데 얼음이 어떻게 깎인다? 고쿠, 그 손오공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을 모은다든지 람보르기니를 구찌처럼 꾸민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이퍼 플렉스, 실제 세계의 플렉스를 넘어선 플렉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AI 래퍼세요. 그래서 지금 싱글 2개인가 3개를 공개했습니다. 저렇게 트래비스 스캇의 그런 래퍼의 스타일을 학습한 곡을 만들고 목소리는 실제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는 저렇게 틱톡 활동도 하고 유튜브로 뮤직비디오 자꾸 내보내다 보면은 실제 사람보다도 인기 있는 인공인간 래퍼 가수들이 탄생될 수 있겠죠.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사람에서 디지털 존재로 많이 갈아탈 수도 있겠다. 물론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분도 유명해요. 이분은 일본의 디지털 모델 이마라는 거고요. 머리는 사람, 머리는 디지털, 몸통은 실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사람 못지않은 묘한 분위기를 내죠. 인기가 있어가지고 광고도 찍고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중에 SK2라고 있잖아요. 그 CF도 찍었더라고요. 저거는 실제 사람이고요. 유명한 배우분이신데 저분 뒤로 바로 저렇게 인공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모델을 쓸 때 이런 이미지의 모델 섭외해보자 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이미지의 모델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학폭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모델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브랜드에 손상을 입히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지만 일본 브랜드 GU 같은 경우에도 GU만을 위한 인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옷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제일 유명한 디지털 인플루언서로는 릴 미켈라라는 분 300만 팔로우 인스타그램에 있고요. 이거는 좀 유색 인종인 거죠. 21만 팔로우 수두그램.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은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분 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만들 때도 이 미적 감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곧 아마 사이버 가수 아담의 후배가 데뷔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만든. 근데 이번에는 아이돌로 나올 것 같아요. 이터니티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저렇게 겐 기술을 이용해서 멤버들을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시켰어요. 이상형 월드컵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룹들이 곧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상 아이돌 오디션 디멘션 노바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저 실제 사람이 이제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자, 저기 유튜브에 가시면 여러분들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실제 사람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장면도 나오고 장기자랑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사람보다 인기는 가상 아이돌이 탄생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오디션 보다가 에러 나가지고 오류 생겨가지고 갑자기 멈추고 뒤에 있는 개발자들이 난리 난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 인공인간 같은 경우에는 보신 대로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와도 궁합이 진짜 잘 맞잖아요. 나의 아바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지금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했을 때 그런 기술들이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다양한 곳에 편입이 됐을 때 이용이 됐을 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뭐 XR, MR 그런데 증강현실에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에요. 우리 과거의 생각으로만 보자면은 아니 가짜 세상에서 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고 누군가가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밥과 쌀이 나오고 있죠.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 개발자들이 3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한 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이는 청소년이 있다고 하죠. 이 공간 안에서 막 게임 만들어서 팔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에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 거기에서 뭐 아바타 의상을 만든다든지 놀이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제일 핫한 건 NFT 기술이잖아요. 뭐 비풀이 저 디지털 아트를 크리스티 경보에 내놨는데 우리 돈으로 782억 원에 낙찰이 됐다.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한 게 이거를 낙찰 그 사간분이 그 코인 업체 CEO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코인 값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공간 안에서 가상의 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NFT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돈으로 5억 6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크립토키티, 저 디지털 고양이가 10억 원에 팔린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짤, 밈이 6억 원에 팔린다든지 이상한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잭도시가 트위터 처음 올린 그 한 줄이 33억 원에 낙찰이 됐고 이 현상을 비꼬고자 한 영화 감독이요. 자기의 1년치 방구 소리를 모아가지고 NFT 형태로 올렸더니 그게 1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 파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건 새로운 대세일까요? 사기일까요? 이러다 말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NFT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야, 이상하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람들 생각이 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생활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허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FT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생활 자체가 가만히 뜯어보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있고요. 사피엔스의 48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설, 신화, 신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는데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회사 법인이라든지 국가, 뭐 자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사실 상상의 산물, 허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허구를 믿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통의 허구를 믿으면서 뭉쳐가지고 인류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허구를 믿고 살아왔던 종족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구인 영화, 드라마 사실 이거 다 가짜인데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펜트하우스 보면서 화내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야구, 축구 여러 가지 공놀이일 뿐인데 여기에 정말로 완전히 열중하고 돈이 엄청나게 거액이 스며들고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자면은 게임만 하더라도 사실 이건 다 허구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는가? 우리는 이미 허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명품, 뭐 같은 10만 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 1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00만 원이 되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같은 물건인데 뭐 골동품이다, 그리고 희귀템이다 해가지고 가치를 다르게 측정하는 거. 끝판왕은 이거죠. 보이지도 않는 신과 종교에 엄청나게 열정적인 것이 우리 인류라는 거. 인류는 어차피 이렇게 허구를 중심으로 인간이 부여한 상상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NFT만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상가를 끌어오면 좋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자크 라캉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얘기한 상징계와 요즘 펼쳐지고 있는 NFT 현상이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상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팔로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팔로스는 상징적인 거세된 남근이고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여됐다는 거예요. 거세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거세된 거, 중요한 거, 팔로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걸 얻게 되면 나는 완벽한 상태에 다시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론이라든지 SNS를 보시게 되면 고급 차라든지 멋진 집이라든지 멋진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저런 멋진 차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 살고 있을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완벽한 행복을 얻게 될 텐데, 팔로스를 얻게 되면 완벽해질 텐데, 그러면서 자꾸 헛개비를 쫓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라캉이 얘기하는 상징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허구,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구를 어차피 잡아왔자 다시 허구를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라캉의 상징계라고 제가 일단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캉은 너무나 어려운 사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근데 궁금한 점, 아니 왜 이 인간은 이 허구를 찾는가? 동물은 허구를 쫓지는 않잖아요. 다시 진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생존과 번식이 연결이 된다고 봐요. 우리 인간을 제외한 다른 종들은 우수한 신체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여기에 플러스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가진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구를 중시 생각한다는 거죠. NF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존의 상징들이 아니라, 아니 금 우리가 추구하면 되고 옛날 사람이 좋아했던 석유 추구하고 하면 되는데, 왜 NFT처럼 새롭고 전혀 이해도 안 가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면서 진심으로 달라붙고 있는가?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한 will to power가 여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will to power라는 것은 권력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힘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차지해서 생존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중요시했던 상징들을 깨부시고 새로운 상징들로 새로운 게임 규칙을 형성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질 거예요.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의 원자의 세계, 실제 세계에서 뭐 석유를 추출한다든지 금을 캐므로써 자신의 권력을 형성했다면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의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 디지털 세상에 자산 시장을 우리가 형성해가지고 기존의 기성세대들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그들의 부를 한번 추월해보자라는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그렇게 위험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NFT라는 허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그들의 부를 역전해 보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NFT와 관련해서 또 니체의 생각을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은데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저도 어떤 책에서 읽은 걸 가져온 건데요. 진실이란 무엇인가? 은유들, 환유들, 의인화들의 움직이는 투쟁이다. 즉 진리는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잊혀진 환상이다. 자,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 양식들, 사고 방식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어떻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우리 귀한 머리카락을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냐 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일반화가 된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것이 잊혀진 환상이다 라는 것이 저는 NFT 사건도 여기와 상당히 연관이 큰 것 같아요. 언젠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지는 않을까 이 니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드린 것이 디지털 세계 안에 펼쳐지고 있는 디지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실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디지털 존재들, 인공인간, 디지털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개도 드렸어요. 그리고 NFT,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새롭게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아닌가. 그리고 알고 보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우리의 생활 자체도 허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NFT만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현실이건 가상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이고요. 홍보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홍보 수단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욕구가 그 공간 안에서 확산이 되면서 정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가상세계의 확장성과 독특한 사회성, 관계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 XR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공간, 아바타 그런 것들을 개발할 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엔지니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디지털 세계의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요. 거기서 일어나는 독특한 일들 일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빠져있는 우리 본성이 빠져있는 그러한 텅 빈 XR, 뭐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욕구와 영혼과 우리의 사상들이 가득 담겨있는 멋진 가상세계,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